생활경제 보통 하실 때 제가 많이 여쭤보는 사항이 주로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인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는지 이런 걸 많이 여쭤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자녀를 부양을 해야 되는지가 이 우리 중장년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큰 생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뭐 우리가 아주 뭐 용한 점쟁이한테, 무속인한테 가서 우리 노후가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서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요, 그 얘기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 우리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내용이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태가 불안해지면, 경제적 상황이 불안해지면 결코 그 부모들도 편안한 그 노후 생활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처럼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문제를 항상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그 급여 생활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자녀를 유학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 유학 보내시는 분들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산을 많이 이제 까먹게 되고, 그리고 요즘 이제 해외 뭐 나가서 유학을 하더라도 그 학교가 뭐 미국에 있는 7개 아이비리그 정도가 아니면 취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유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선택이 잘못되면 계속 뭐 한번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으면 그 유학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을 너무 객관성 없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좀 뭔가 특출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항상 객관화해 가지고 멀리서 보고 객관성을 줘야지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본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품 안에 키우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항상 객관화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녀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하셔야죠. 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더 차별화가 되느냐, 다른 애들보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느냐를 항상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독립을 하는 그 시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뭐 결혼이 보통 30대 초반, 30대 후반에 결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통 부모들이 같이 이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죠. 예, 굉장히 위험한 저희가 이제 노후 생활의 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요, 한 몇 년쯤 지나면 퇴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자영업을 좀 하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좀 하든지 다시 뭐 공부를 하는 시험을 좀 해보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약간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 본인이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면 또 다른 일도 또 그만큼의 또 힘든 일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만약 직장을 다니는데 그만두고 딴 데 가고 싶다 그러면 쉽게 그냥 공감을 하시지 말고 다른 일들이 얼마만큼 이제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도 독립식을 가질 수 있고 본인들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부모님 세대가 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직장인들 재테크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뭐 예금이나 적금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고, 주로 이제 주식이나 펀드, 채권 투자 한다는데 대부분 다 펀드 투자를 많이 해요. 펀드에 이제 맡겨놓고 이게 결국 자기 만족감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게 크게 돈이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금, 적금 뭐 이자율이 거의 뭐 1% 정도니까 저희 1년 지나더라도 뭐 1억을 저희가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뭐 안전한 투자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저희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투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주식, 펀드, 채권 투자는 그냥 가서 누군가 그 펀드 매니저가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재테크를 하고 있다, 자기 만족감을 위한 투자로는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이런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이제 재무 설계는요,
우리가 보통 노후 생활에 가장 큰 게 목돈이 들어가는 게 자녀 결혼입니다. 아니면 이제 주택 마련인데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부모님들이. 우리 뭐 전세를 보통 하게 되면 전세 자금이 보통 한 60%까지 대출이 되니까 40% 정도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뭐 요즘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한 4억, 3억 정도 하면 그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전세 자금도 본인 돈이 들어가야지 일단 전세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집을 산다고 하면 그것도 총액 40%까지만 대출이니까 60%는 본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중위가격이 9억입니다. 그래서 9억 정도에 자기 자본 60%면 한 5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5억 4천을 뭐 모으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노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 그 다음에 뭐 주택 마련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무 설계 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는 분들도 많아요. 첫 번째는 원래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테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물려받은 재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 별도로 이제 뭐 어떠한 방식이든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전혀 이제 이런 필요성이 없으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테크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잘 되는 사업체에도 올인하시는 게 굉장히 큰 본인들한테 메리트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많지가 않죠. 보통 10명 중에서 한 2명? 1명? 네, 이 정도가 이제 대박 자영업 분들이고요. 보통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70% 정도 수준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장사가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고요. 7명이 잘 되면 경기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항상 빠지는 3명 70%에서 나머지 30%는 너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 군들이 평가를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영업 대박집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액 봉급 생활자입니다. 대기업들 보통 있으면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 보통 한 조그만 금융기관이 한 10년 정도 되면 1억 정도 연봉을 받고요. 본인이 실수령액은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가져오게 되죠.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재테크를 하실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정년이 보장된 분들인데 그 상당히 고액 봉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금융기관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재무설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고액연금 생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가 지금 공무원 연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전 선배 공무원 연금이 있고 현직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요. 현직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 되지 않지만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직장 생활을 해서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한 35년 정도 공무원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연금이 3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노후에. 받고 이제 뭐 배우자도 뭐 일정한 또 연금이 있고 이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리스크가 따르는 재무 설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연금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성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뭔가 상위 그룹들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그룹이 있는 반면에 이 또 하위 쪽에는 아직도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큰 길가 통일로 주변에 보시면 이 큰 길가에도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여쭤보면 키로당 50원이라고 합니다. 100km 해봤자 5,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폐지를 100km 만들려면 굉장히 큰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세요. 그래서 월 뭐 한 49만 원 정도 이제 수령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여쭤보면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그게 노출이 되면 기초생활 수급 그 금액이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지 폐지를 줍는 게 현금 수입이라서 이거는 본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지금도 노인 빈곤율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에 한번 혹시 가셔서 기초생활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본인 아파트 한 4억 정도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세요. 예, 본인이 뭐 전세를 살고 있든지 월세를 살고 있어야지 수급이 되고요. 월 소득 인정액이 135만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뭐 은행 예금도 있을 수 있겠죠. 한 4.2% 정도 소득 환산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받기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기 힘들고요. 심지어 이제 요건이 되더라도 정부의 기본 정책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저희가 뭐 보통 돈으로 주는 대상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 확인을 받거나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현금을 받는 상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국가는 맞는데 이게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는. 네. 정부가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 기초연금이 요즘 한 25만 원 정도 되죠, 월. 근데 30만 원까지도 받아요. 왜냐하면 하위 20% 이제 어르신들은 30만 원까지도 받는데, 이게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도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언제 지급되는 날인지 아세요? 매월 언제? 25일 날 돈이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25일 날 그 금융기관에 가시면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셨다가 현금을 이제 빼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 우리가 독립적인 재무 설계를 하겠다는 게 우리 목표고요. 이걸 받게 될 정도면 저희가 뭐 재무 설계가 그렇게 잘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네.